오늘 강연 제목은 떠날 때를 아는 현인, 범녀의 인생 산막입니다. 여기 춘추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여기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 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었죠. 이 시기에 등장했던 많은 인재들 중에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범녀죠. 범녀는 초나라 사람이지만 여기에 있는 월나라에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이 범녀는 중국인들이 최고의 성공 롤모델로 손꼽는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범녀가 삶으로 보여준 범녀의 인생 산막 때문입니다. 그럼 범녀의 인생 산막 들어가 보실까요? 범녀의 인생 제1막은 패왕을 만든 책사입니다. 범녀의 인생 1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기 경쟁 관계였던 오나라와 월나라에 등장했던 인물들부터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월나라의 책사가 여기에 있는 주인공 범녀입니다. 월나라의 책사 범녀가 있었다면 오나라의 책사는 오자서라는 이가 있었죠. 이 오자서는 오나라 왕 함녀를 섬겼고요. 오나라 왕 함녀가 죽고 나서는 그 아들이었던 부차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오나라에는 뛰어난 책사였던 오자서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재상이었던 간신 백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월나라에는 범녀라는 뛰어난 책사와 함께 범녀의 능력을 벌써부터 알아봤던 범녀의 오랜 벗 재상 문종이 함께 월나라 왕 구천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월나라의 서신은 월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미인,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서시인데요. 이 서신은 월나라에서 오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나라 왕 부차에게 보낸 미녀 스파이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각 4명의 등장인물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시기 춘추시대 범녀의 인생 1막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나라입니다. 오나라의 왕 함녀였는데요. 오나라 왕 함녀는 이 당시 최고의 패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를 공격하게 되죠. 초나라를 공격해서 초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초나라를 거의 무너뜨리기 직전이었는데 초나라가 위에 있는 진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마침 여기에 있던 월나라가 오나라의 후방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오나라 왕 함녀는 초나라를 공격하러 갔다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오나라 왕 함녀는 월나라 공격하게 됩니다. 마침 월나라의 왕이었던 윤상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오나라가 월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시 오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나라 함녀는 월나라를 공격했다가 패하고 자신도 상처를 입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장악한 오나라를 상대로 월나라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범녀의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범녀는 당시 월나라의 사형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어차피 죽을 몸, 나라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신원을 회복시켜주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을 전장에 내보낸 거였습니다. 사형수들이 전장에 앞장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싸웠겠죠? 아닙니다. 이 사형수들은 칼을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목에 걸고 자결을 합니다. 오나라 병사들 앞에서 월나라 사형수들이, 오나라 병사들은 사형수인 줄 모르겠죠.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고 오나라 병사들은 사기를 잃게 되죠. 다들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무릎을 꿇었죠. 이렇듯 공격의 상식을 깨라라는 것이 범녀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나라의 함녀는 월나라를 공격했다가 패하고 죽었습니다. 오나라 왕 함녀는 죽기 전에 아들 부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왕 구천이 아비를 죽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래서 새롭게 왕이 된 오나라 왕 부차는 부왕의 유명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섭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침실이 아니라 거친 나무와 거친 지푸라기가 쌓여있는 그 위에서 잠을 잔 거죠. 이런 부차의 섭 위에서 잠을 잔 것을 두고 와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차가 칼을 갈고 있다는 걸 월나라 왕 구천이 알고 있었습니다. 월나라는 오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월나라 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나라를 공격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월나라의 구천은 오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오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월나라의 범녀는 구천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구천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나라를 공격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궁지에 몰렸고 회계산에서 오나라 군사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월나라 왕 구천은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월나라의 책사였던 범녀와 재상이었던 문종은 구천을 설득하게 되죠.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월나라를 지키고 굴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수할 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월나라의 항복을 오나라에 구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나라의 책사였던 오자선은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월나라 왕 구천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월나라의 범녀와 재상이었던 문종은 많은 뇌물을 오나라 재상인 백비에게 보냅니다. 백비는 간신이었죠. 많은 뇌물을 받고 오나라 왕 부차에게 월나라의 항복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월나라 왕 구천을 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결국 백비의 설득에 오나라 왕 부차는 월나라의 항복을 받아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나라의 왕 구천을 오나라로 끌고 옵니다. 이렇게 범녀는 월나라의 왕 구천과 함께 오나라로 끌려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나라 땅에 끌려와서 갖은 고초를 겪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나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능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오나라 왕 함녀의 무덤 옆에 석실에 갇힌 채 오나라 왕 함녀의 무덤을 관리하는 일을 맡는 것은 물론이고요. 월나라 왕 부차가 타는 수레에 말을 끄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굴욕의 세월을 견디고 있었던 중 오나라 왕 부차가 범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현명한 여인은 몰락한 집에 시집가지 않고 뛰어난 선비는 멸망한 나라에서 벼슬 하지 않는다. 구천은 이미 노예가 되었는데 그대는 치욕스럽지도 않은가? 오나라를 섬긴다면 그대에게 내가 중임을 맡기겠노라. 이렇게 범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범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범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국의 임금은 정사를 말하지 않고 패전의 장수는 용맹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이 구천을 잘못 보좌해서 대왕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감히 부기를 넘보겠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오나라 왕 부차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끝까지 구천의 옆에서 구천과 그 인고의 세월을 함께 견딥니다. 그러던 중에 오나라 왕 부차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위중한 병은 아니었는데 쉽게 낫질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병에 대해서 범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병이 시간만 지나면 낫는 병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월나라 왕 구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의 곁에 가서 마침 부차가 변을 놓았어요. 응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을 월나라 왕 구천이 찍어서 맛을 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의원을 통해서 변으로 병을 진단하는 지식을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변을 맛보니 부차, 대왕의 병이 곧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나라 왕 부차는 이런 행동을 하는 구천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놀랬지만 한편으로 큰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후 구천의 말대로 오나라 왕 부차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거죠. 그러자 오나라 왕 부차가 이 두 사람을 용서하고 이 둘을 다시 월나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들은 3년 만에 월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천이 회계산에서 스스로 자결하지 않고 이 굴욕의 세월을 견뎌서 월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천의 곁에 끝까지 범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치욕을 견디는 것도 용기라는 그런 범녀의 지혜로운 설득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천이 월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천은 매일 자신에게 부차에게 당한 굴욕을 잊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 짐승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이 쓸개의 쓴맛을 매일 맛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견딘 그 인고의 세월을 잊지 않겠다. 이를 갈았던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 상담이라는 말입니다. 부차의 와신과 구천의 상담을 합쳐서 우리는 와신상담이라고 합니다. 복수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을 두고 와신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월나라 왕 구천은 범녀와 함께 월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모았습니다.
2500년 전에 중국에서 미스 차이나 대회를 연 거죠. 최고의 미녀로 꼽힌 이가 여기에 있는 서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씨에게 아주 많은 훈련을 시켜서 오나라 왕 부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오나라 왕 부차는 서씨를 보고 한눈에 반했겠죠. 서씨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오자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나라 왕 부차에게 하나라는 말이라는 여인 때문에 망했고, 은나라는 달기라는 여인 때문에 망했으며, 주나라는 포사라는 여인 때문에 망했습니다. 미인은 만국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반대했지만 오나라 왕 부차가 오자서의 말을 들을까요? 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나라 왕 부차는 이런 말을 해대는 오자서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나라에서는 또 많은 뇌물을 오나라 재상이었던 백비에게 계속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백비는 또 부차의 옆에서 온갖 아첨을 떨면서 오자서와 부차의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오자서는 결국 부차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부차는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하게 됩니다. 자결에 앞서 오자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누나를 파내어서 동문에 걸어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라. 그렇게 오자서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월나라에서는 계속 오나라에 뇌물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오나라에서 큰 궁궐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 월나라의 좋은 목재들을 구해다가 오나라에 보내줍니다. 그렇게 오나라 왕 부차의 신임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월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서 오나라에 가서 곡식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기꺼이 오나라 부차는 월나라에 곡식을 빌려줬어요. 그 곡식을 월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풍년이 들었다고 그 곡식을 오나라에게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월나라의 좋은 곡식의 종자들을 모아서 오나라에 선물로 줍니다. 오나라 왕 부차는 그 곡식 종자를 오나라에 심었겠죠. 농사가 잘 됐을까요?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곡식을 살짝 쪄서 보냈거든요. 그 곡식의 종자를. 그러니 농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오나라 왕 부차는 이게 월나라와 오나라의 토양 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범녀는 상대국이었던 오나라의 곳간을 점점 비게 만들고 오나라 왕인 부차가 민심을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편 범녀는 재상 문종과 함께 구천을 도와서 월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많은 인재를 등용하는데 데 있어서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월나라에 월려라는 여성인데 아주 이름난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 무사였던 월려를 초빙해서 월나라의 장군들 그리고 월나라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이 몸소 농사를 짓고 왕후가 몸소 길쌈을 하면서 월나라의 농업을 장려하게 되죠. 그런 방법으로 월나라에서는 부국 강병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많은 인구가 필요하겠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세금도 줄여줘야 되겠지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게 돼요. 출산할 때는 나라에서 의원을 보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들을 놓으면 술 2병과 개 1마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딸을 놓으면 술 2병과 돼지 1마리를 선물로 줍니다. 왜요? 딸을 많이 낳아야 인구가 더 많이 늘겠죠. 그러면 쌍둥이, 새 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더 큰 상을 줍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다자녀를 낳는 가구에는 그 자식을 함께 키워주는 그런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벌써 2500년 전에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 안으로 이렇게 부국 강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깥으로는 월나라는 제나라와 초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요, 진나라를 상국으로 섬기면서 오나라를 에워싸는 외교 정책을 씁니다. 나라 안팎으로 전쟁을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갖춰졌죠. 이쯤 되니 복수의 그날만을 기다리던 구천은요,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자고 합니다. 지금 부차가 서씨에게 푹 빠져서 정사를 멀리하고 있다, 민심도 잃고 있다, 이때가 공격할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범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기다려야 됐어요. 왜? 구천은 과거에 범녀 얘기를 듣지 않다가 호된 고초를 겪어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범녀의 말대로 또 기다립니다. 또 몇 년 후에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나라에 큰 흉년이 닥쳤다,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범녀가 아직 하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도대체 언제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공격할 생각이 있기는 하냐, 이렇게 역정을 냅니다. 그러자 범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이 아무리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했던 오나라가 만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월나라에 맞서게 되면 월나라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 기다리시기가 힘들겠으면 차라리 지금은 사냥을 다니십시오. 그러나 절대 사냥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궁중에서 잔치를 열어서 마음껏 즐기시되 절대 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오나라로 하여금 우리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오나라가 제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범녀가 월나라 왕 구천에게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듯 범녀는 적의 고가는 비우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월나라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경영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군사를 일으켰죠. 군사를 일으키고 구천은 월나라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부자가 다 군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형제가 모두 다 군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형 되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또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 부모를 모실 형제가 없는 자도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전쟁보다 백성을 더 생각하는 구천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러자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땅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사기 충천한 월나라 군사들을 오나라가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전쟁은 월나라가 승리하게 되었고요. 오나라 왕 부차는 남양산에서 포위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과거에 회계산에서 월나라 왕 구천을 용서해주고 항복을 받아줬었죠. 그러니 자신도 항복을 구걸합니다. 자신이 베풀어준 것처럼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월나라 왕 구천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당한 굴욕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범녀가 반대합니다. 대왕은 회계산의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계산에서 하늘은 부차에게 월나라를 주려 했으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월나라에게 오나라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입니다. 20여 년간의 고생을 헛되이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범녀의 말을 듣고 월나라 왕 구천은 부차를 죽이기로 하죠. 그렇게 궁지에 몰린 부차는 결국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부차는 죽기에 앞서서 내가 저승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오자설을 만나겠는가? 내가 죽은 후에 비단으로 나의 얼굴을 3겹만 싸다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나라는 오나라를 굴복시키고 월나라 왕 구천은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패자가 된 구천은 범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월나라의 재상이 되어주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땅을 나누어 이 월나라를 다스립시다. 범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소원을 이루었으니 저는 더 이상 패하게 필요치 않습니다. 신화된 도리로 주군이 그 옛날 오나라에서 당한 수모를 지켜보았으니 이 또한 불충입니다. 이제 늦었지만 죄를 청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월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월나라를 떠나면서 자신의 벗이자,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주었던 문종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것처럼 적국이 망하면 공신들은 죽임을 면치 못하는 법일세. 월왕은 원수의 굴욕을 견뎌낼 수는 있어도 공을 세운 대신들을 인정할 수 있는 위인은 못 되네. 우리는 그와 고통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즐거움을 함께 할 수는 없을 걸세. 그러니 자네도 관직을 내어놓고 월나라를 떠나시게.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던 거죠.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유방과 한신의 이야기에서 유명해진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토사구팽이란 말의 원조는 범녀였습니다. 그런데 문종은요, 재상의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상 자리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겠죠.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결국 월나라 구천에 의심을 사게 되었고 월나라 구천은 문종에게 칼을 내렸습니다. 자결하라는 뜻으로요. 범녀의 말을 새겨 듣지 않았던 문종은 자결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오나라의 책사였던 오자서와 월나라의 책사였던 범녀, 이 두 사람은 뛰어난 책사였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처세가 달랐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는 오자서는 오나라 왕 함녀 때부터 오나라 왕 부차까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왕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 오나라 왕 부차는 오자서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온갖 아첨과 좋은 말을 해대는 백비를 곁에 두고 백비와 함께 자신의 세상을 열고자 했던 겁니다. 부차는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아서 몰락했고, 오자서 역시도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범녀는 오자서와 달랐죠. 범녀는 책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월나라 왕 구천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오자서와 달리, 그리고 문종과 달리 월나라를 떠나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범녀는 선을 넘지 않는 절제와 떠날 때를 아는 처세를 가진 이였습니다. 그럼 이제 범녀의 인생 2막, 범녀의 인생 2막은 대부호입니다. 범녀는 월나라를 떠나서 제나라로 갔습니다. 제나라는 여기 바닷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나라로 갔던 범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됐겠죠. 그래서 이름을 치자피라고 붙였습니다. 치자피는 말가죽으로 만든 자루라는 뜻이에요. 말가죽으로 만든 자루니까 어떤 걸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용도가 다양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말은 오자서가 오나라의 원한을 품고 자결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오나라 왕이 오자서를 짐승의 가죽 자루에 넣어서 강물에 그 시신을 버려라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치자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치자피를 자신의 이름으로 쓴 것은 범녀가 오자서에 대한 존경과 미안함과 그리움을 담은 말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제나라에서 범녀는 바닷가를 개간합니다. 땅을 개간해서 농토로 만들고요, 바닷가에 있는 이 땅에서 소금을 생산해냅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죠. 이렇게 이곳에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 나누면서 많은 칭송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칭송이 자자한 범녀의 이야기를 제나라 왕이 듣고는 범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나라의 제상자리를 제안하게 되죠. 범녀는 그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자신이 월나라의 제상자리도 거절하고 왔잖아요. 범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롭게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벼슬로는 제상의 지위에도 올라봤습니다. 하지만 존귀한 명성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은 상서롭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제상 자리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도 더 오래 머물 수가 없구나 하고 제나라를 떠나게 되죠. 범녀의 인생 3막은 상신입니다. 상인의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사의 신이 되었다는 뜻이죠. 범녀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노나라로 갑니다. 노나라의 도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자신의 이름도 도주공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나라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물길로 바닷길로 이어져 있어서 장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여기에서 장사로 큰 부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과거 월나라에 있을 때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지역들을 다녀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확인했었던 거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서 장사로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범녀는 물자의 가격이 올라서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 마치 썩은 흙을 버리듯이 주저없이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물건을 마치 진주 보듯이 주저함 없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기를 기다리죠. 또 가격이 내려가면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범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스승이자 함께 월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노력하던 때에 가르침을 받았던 계연 덕분이었습니다. 계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가뭄이 있은 뒤에는 반드시 홍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배를 잘 준비해 두고, 큰 홍수 뒤에는 반드시 가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홍수가 난 해에는 미리 수레를 준비해야 된다. 또 흉년이 들 때에는 다음에 풍년이 들 것을 예상하고, 또 풍년이 들 때에는
흉년이 들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개연은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물건을 견실하게 비축하되 지나치게 오래 보관하지 않아 자금 회전을 해야 한다. 쉽게 부패하거나 부식되는 물자는 오래 비축하지 말 것이며 특히 희귀한 물건을 쌓아놓고 이익을 노려서는 안 된다.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큰 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순리에 맞춰서 장사를 하는 것이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녀는 3번 재산을 모아서 3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런 법녀의 행동을 사람들은 삼치삼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녀를 장사의 신이라고 일컫기 시작했던 거죠. 중국 사람들은 재물의 신, 장사의 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떠받듭니다. 중국에서 많이 추앙받는 재물의 신이 관우입니다. 관우는 재물을 지키는 신이고 여기에 있는 상신으로 추앙받는 법녀는 재물을 모으게 만들어주는 신인 거죠. 이렇게 법녀의 인생 산막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법녀를 사기라는 역사서에서 사마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녀는 3번이나 다른 선택을 하고도 천하의 이름을 떨쳤다. 그는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머문 곳에서 예외 없이 이름을 떨쳤다. 법녀는 정치, 군사, 농업, 상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법녀의 이런 성공 비결이 뭘까요? 저는 때를 잘 맞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올라가면 내려가기 마련이고요. 나라가 흥하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되죠. 장사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내다 팔아야 될 때, 물건을 사야 될 때, 그런 때를 잘 맞추었기 때문에 법녀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인생 2막, 3막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떠날 때를 아는 현인, 법녀의 인생 3막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법녀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 중국의 가장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그 혼란했던 시기에는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을 거라고 합니다. 그 혼란의 시대를, 그 많은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도 춘추 전국시대를 잘 헤쳐왔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산업혁명의 시대를 잘 헤쳐왔듯이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인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또 새롭게 배우고 적응해 나가겠죠. 법녀가 인생 3막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의 이치, 때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았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쉽습니다. 또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멈추는 것은 어떤가요? 쉽지 않습니다. 또 적절한 타이밍에 멈추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녀처럼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멈출 줄 알아야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견하고 참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뻐 보이는 걸 보니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가 봅니다.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네, 들어보셨죠? 경제적인 자유와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게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40대 초반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신이 꿈꾸는 제2의 삶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법녀는 인생 3막까지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법녀가 인생 3막까지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법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2막에 도전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3막에 도전했던 진정한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배운 진정한 자유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법녀입니다. 법녀는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2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은 인생 2막을 꿈꾸고 계신가요? 저도 막연히 인생 2막에는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막연히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3막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100세 이상을 살아야 되죠.
우리도 법녀처럼 인생 2막, 인생 3막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인생 3막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법녀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법녀가 인생 1막 뿐만 아니라 인생 2막, 인생 3막까지 성공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 2막, 인생 3막을 꿈꾸시고 꼭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